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은 국제사회에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전례 없는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이제 한 달째에 접어들며 이 기간 동안 양측 모두에게 막대한 인명피해와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공격으로 인한 국민의 사망과 인질 상황에 직면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지지를 받으며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대한 피해 보복을 다짐하고 하마스의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사용한 지하 터널 네트워크와 로켓 발사 기지를 타겟으로 하는 등 하마스의 군사 인프라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군사 행동은 하마스에 대한 결정적인 타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자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적 대응은 민간인, 사상자를 비롯한 인도적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여러 국제기구는 즉각적인 휴전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은 단순한 군사적 대결을 넘어서 지역 안정성과 국제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양측 간의 오랜 갈등의 역사와 정치적, 종교적 배경이 얽혀 있어 이 문제의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지상전에 돌입했죠. 그런데 이 전쟁이 진짜 중동 전체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왜냐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지원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격돌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 전쟁이 진짜 중동 전쟁으로 번지게 되면 한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이번 전쟁의 판을 키운 것은 사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아닌 이들을 지원하는 미국과 이란, 그리고 이란이 지원하는 여러 무장단체들입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뿌리 뽑겠다며 개전 이후 전투기, 야포, 드론 등을 총동원해 하마스 관련 시설 10,000여 곳을 타격했습니다. 여기에 수만 명의 현역 군인과 함께 약 36만 명의 예비군의 동원령을 내린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포위하고 지난달 말부터 몬격 지상전에 돌입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마스만 뿌리 모르면 해결될지도 모를 이 전쟁에 무장단체들이 개입하기 시작했죠. 서방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대리 세력 프락시라 부르는 세력 중 가장 먼저 전쟁에 개입한 것은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입니다. 개전 직후부터 이스라엘 북부 국경지대를 공격해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세력이 개입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으로 지난달 말부터 예멘군은 이스라엘의 도발이 멈출 때까지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며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본격적으로 전쟁에 개입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후티 반군의 개입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지난달 31일 예멘 국경에 위치한 남서부 자잔 지방에서 1년 6개월 만에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충돌해 사우디 군인 4명이 숨졌습니다. 이들의 충돌은 지난달 19일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순항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들은 미국 USS 칸이 구축함에 의해 요격되는데 문제는 예멘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면 사우디, 영공을 지나게 됩니다. 사우디의 입장에서는 지난해 4월 잠정 휴전을 체결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영공으로 미사일이 날아가는 걸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이 평양에서 일본 후쿠오카를 향해 쓴 미사일이 한국을 관통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한국은 어떻게 해서든 이 미사일을 요격해야 합니다. 어디에 떨어질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으니까요. 사우디 역시 후티 반군이 쏜 미사일이 사우디를 향해 쏜 것인지 이스라엘을 향해 쏜 것인지는 떨어져 봐야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격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후티 반군이 쓴 여러 발중한 발이 사우디 방공망에 의해 요격됐죠. 이에 격분한 후티 반군이 사우디를 상대로 지상전을 펼쳤고 이 과정에서 사우디 군인 4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사우디는 최고 경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어쩌다 후티 반군과 죽고 죽이는 사이가 됐을까요? 모든 일은 이란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선 그 원인을 살펴보기 전에 이슬람의 종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슬람교를 따르는 무슬림은 크게 수니파 써니와 시아파 쉬이로 나놉니다. 그런데 전 세계 약 18억 무슬림 중 85%가 수니파, 15%가 시아파입니다. 수니파를 대표하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수니파 90%, 시아파 10%, 시아파를 대표하는 국가는 이란 시아파 90%, 수니파 10%이죠.
이 두 종파는 아들이 없는 무알마드의 계승자를 632년 아들이 없는 무함마드가 후계자를 정하지 않은 상태로 숨을 거뒀는데 절대 다수였던 순위파는 공동체가 뜻을 모아 칼리파 대표자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시아파는 무알마드의 철통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며 무알마드의 사촌인 제4대 칼리프 알리와 그 후손만을 계승자로 여깁니다. 우리에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무슬림들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사우디, 바로 옆 예멘이라는 국가로 이동합니다. 7세기 에티오피아에서 세계 최초로 커피가 발견됐다면 세계 최초의 커피 농사가 예멘에서 시작된 것이죠. 구글맵을 통해 보시면 아실 수 있듯 에티오피아와 예멘은 홍해를 사이에 두고 있어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된 자면산 커피가 예멘으로 건너가 인간의 손으로 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즐기는 커피 중 모카 커피가 있는데 이는 예멘의 항구 이름으로 이 모카 항구를 통해 서양으로 커피가 전파됐죠. 그런데 커피의 고향 예멘은 1990년까지 두 국가였습니다. 북예멘과 남예멘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남예멘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통일 전 두 국가는 매번 국경 문제로 충돌했는데 소련이 붕괴하며 통일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정치적인 갈등이 남아 있었죠. 어쨌든 한 국가로 합쳐지기는 했는데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등장한 것이 후티아드사는 소규모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소규모 조직은 예멘에서 10년 이상 힘을 키우며 무장단체로 성장했죠. 그렇게 2014년 후티는 반정부 시위를 벌여 의회를 장악합니다. 그런데 이 후티를 지원하는 국가가 시아파, 맹주 이란으로 알려지면서 중동 전체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듭니다. 이에 이란을 견제할 목적으로 사우디가 UAE, 이집트, 쿠웨이트 등과 연합군을 구성해 예멘 정치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하죠. 예멘의 작은 내전이 국제분쟁으로 비화된 순간인데요. 이후 이란을 배후에 둔 후티 반군과 사우디는 8년간 전쟁 아닌 전쟁을 이어왔습니다. 2019년 9월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라포가 운영하는 원유시설 두 곳이 드론 공격을 받아 석유 및 가스 생산이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 후티 반군이 드론 10대를 투입해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 공격으로 사우디는 하루 원유 생산량이 반토막 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드론 공격이 한국에게는 변곡점이 됐습니다. 왜냐면 사우디가 드론뿐 아니라 미사일 공격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대공 방어 체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에 지난 6월 하미드 아라물이 사우디군 총참모부 참모장 등 사우디 대표단은 우리 공군 미사일 방어 사령부와 올 4월에는 사우디 군이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를 도입해 운용 중인 사실이 사우디 국방부 측 영상에서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4월 사우디는 국방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파이아드 빈 하메드 알루아일리 총참모장이 사우디 육군 천무부대를 방문한 영상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천무 이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우디 육군의 상징과 함께 878과 885 숫자가 찍혀 있어 이미 여러 대가 실전에 배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외신들은 사우디 국영통신사 SPA를 인용해 사우디가 작년 3월 9일 한화 디펜스와 약 30억 리알 약 9,880억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만 사우디 국방부가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한화가 수주한 무기류와 계약 내용 등 세부 사항은 일체 비밀에 붙여졌었습니다. 하지만 파이아드 총참모장이 천무부대를 방문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수출 사실이 드러났죠. 당시 외신들은 한화뿐 아니라 소총탄과 곡사포탄을 생산하는 군용탄약 제조업체 풍산도 약 1,500억 원 규모의 탄약 공급에 합의했고 유도무기를 생산하는 LIG 넥스원 역시 약 825억 원 규모의 요격체계 공급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보도했었습니다. 그간 중동에서는 UAE가 후티 반군을 퇴치할 목적으로 천무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사우디가 천무를 수입했다는 사실은 소문으로만 전해졌을 뿐 그러다 위 영상이 공개되면서 1년 만에 소문이 현실로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최근 사우디에서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한국과 사우디는 국방 및 방산 협력 확대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했는데 이 과정에서 방산 수출에 대한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우디가 상정하고 있는 위협 대상들이 있다면서 사우디가 어떤 무기 체계를 구매하는지 액수는 얼마인지 등이 밝혀지면 주변국들이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성사 단계에 와 있고 규모와 액수는
상당히 크다는 점은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산업계에서는 사우디가 구매한다면 당연히 지대공 요격 미사일 천궁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궁이는 한국군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무기로 최대 요격 고도는 15km에 이릅니다. 적 미사일에 직접 부딪혀 파괴시키는 hit to kill it to kill 방식을 사용하는데 사우디 정유시설이 드론에게 공격받았을 때도 이번 후티 반군이 사우디 상공으로 미사일을 쏘아보냈을 때도 사우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요격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2019년부터 무알마드 왕세자는 천궁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습니다. 공동성명 이후 계약 체결에 관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사우디가 이를 비밀로 해줄 것을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지나야 명확해질 겁니다. 한편 사우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하는 큰 손고객이기도 합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펴낸 2022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2021년 중동의 국방비 지출은 180억 달러로 전 세계 국방비 지출 중 8.8%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사우디는 6.6%를 국방비로 지출해 2021년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한 곳으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10년간 사우디의 무기체계 획득 규모는 약 1,400억 달러 수준으로 점쳐지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전투기와 전술수송기, 공격 헬기, 경장갑 차량 등을 도입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우리 방산업계로서는 사우디가 큰손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래 사우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하고 있는데 예멘 내전에 개입하며 미 바이든이 사우디로의 무기 수출을 금지시키는 바람에 무기 수입에 큰 걸림들이 생겼습니다. 돈은 충분한데 후티 반군과 싸우려면 무기는 필요하고 그 시선이 한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앞으로 사우디는 한국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안기게 될까요? 한국 방위산업의 인기가 뜨거운 가운데 최근에 K9과 K21 유럽 전역을 휩쓸며 장악 중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커진 안보 위협에 따라 유럽 국가들의 재래식 무기 수요와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K9의 경쟁력이 맞물려 수출 시장이 넓어지고 있는 건데요. 최근엔 K21의 인기도 K9 못지않게 입질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 유럽을 휩쓸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푸틴 대통령이 나토에 가입한 핀란드에게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러시아 군을 접경지에 배치하겠다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푸틴은 17일 러시아 국영방송 러시아일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핀란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있을 것이라며 조만간 레닌그라드 군사구역을 만들고 그곳에 군대를 이동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핀란드의 경우 러시아 서북부와 국경 1340km를 맞대고 있는데요. 푸틴은 이 접경 지역에 2010년 서부 군관구로 통합된 레닌그라드 군관구를 다시 창설해 군을 집중 배치하겠다는, 그런데 이미 핀란드에는 K9 자주포가 최전방에 배치된 상태로 여기에 더해 최근 K9 자주포를 추가로 구매하며 러시아의 공격을 대비 중에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핀란드는 지난 2017년에 48문의 K9 자주포를 구매했는데 추가로 한화디펜스에 주문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안티 카이코넨 핀란드 국방부 장관이 K9 자주포 155m 신문을 추가 조달하고자 하는 핀란드 군의 요청을 승인했으며 조달비는 예비 부품과 공급 비용을 포함해 400억 원에 육박합니다. 핀란드가 주문했던 K9 자주포 48문은 내년까지 핀란드 현지에 인도될 예정으로 추가로 신문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핀란드의 K9 운용 대수는 총 58대가 될 전망입니다. 사실 핀란드가 앞서 K9 48문 도입 계약을 체결했었을 때 성능이 만족스러울 경우 K9을 더 조달할 수 있는 별도 조항이 있었는데 이 같은 조항에 따라 추가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진입장벽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핀란드 방산시장에 K9을 연달아 수출할 수 있게 된 건 K9의 성능이 그만큼 매우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핀란드 국방부는 K9이 우수한 포장비 포장도로 주행 능력을 갖고 있으며 퇴역할 구형 155mm 야포를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K9은 징집병이 운용하기에 적합해 장집병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핀란드 군의 현대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능력을 제공해 재차 선택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작년 말에는 핀란드 정부에서 K9 38대 추가 도입 관련 예산이 승인되는 등 내부적으로도 절차가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핀란드 통화위원회는 K9 핀란드 수출형 모카리 자주포 38문과 예비 부품을
추가로 구매해달라는 국방부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억 3,4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1,9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핀란드 측은 이번 예산 승인으로 옵션 계약을 모두 실행한 셈입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 핀란드는 K9을 운용하고 있는 노르웨이와 힘을 합쳐 K9 예비 부품 공유 시스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K9 가동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는데요. 러시아 도발에 대응할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으로 꼽히는 K9을 더 빠르게 잘 쓰기 위해 관련 부품을 서로 공유하기로 한 겁니다. 실제로 이번 협정으로 K9 자주포를 구입한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K9의 예비 부품 교체 프로세스에서 한국에 별도 신청서 제출 없이 사후 보고서만 전달하면 됩니다. 비에린 아릴 그램 노르웨이 국방장관은 이번 협정은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국방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포병 차량이 더 짧은 시간 내에 작동하게 되고 우리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K9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해 먼저 원산지 국가인 한국의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 승인을 받은 뒤 부품을 획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정을 체결하면서 앞으로 양국은 간단히 보고서만 작성하면 예비 부품을 국가 간에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K9을 동시에 운용하고 있는 핀란드와 노르웨이가 필요할 때마다 K9 핵심 부품을 주고받으면서 러시아의 위협에 보다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등 방어력 시스템을 공고히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에스토니아에서도 올해 초 급하게 한국에 추가 주문했던 K9 육문을 총알 배송으로 빠르게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이미 에스토니아에서 운용 중인 24문에 더해 추가로 육문을 인도한 것으로 2026년까지 남은 물량 육문을 전달하면 에스토니아는 총 36문의 K9을 운용하게 될 전망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지난 16일 X 계정을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K9 육문을 인도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인도된 K9 자주포 물량은 올해 1월 에스토니아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체결한 K9 12문 구매 계약에 따른 것으로 계약 규모는 3,600만 유로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올해 6문의 K9을 인도받은 뒤 긴급히 K9의 두 번째 물량을 요청했는데 이에 한국은 총알 배송으로 기대를 완전히 충족시켜줬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지난 2018년 K9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부터 물량을 인도받아 이미 K9 23문을 운용하는데도 추가로 12문을 더 들여오기로 한 건데요. 이렇듯 K9으로 포병 전략을 확충하고 있는 에스토니아.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유가 큰데 얼마 전 에스토니아는 자국 국민들에게 K9이 주력 무기체계임을 알리며 화력 시험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와 함께 발트해 연안에 접해 발트 3국으로 불리는 에스토니아는 발트 3국 중에서는 가장 북단에 있어 발트해를 사이에 두고 핀란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구 소비에트 연방 소속이었다가 독립했으며 동쪽으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에스토니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K9을 운용해왔으며 그만큼 K9 자체의 우수한 성능과 빠른 납기를 익히 잘 알고 있었고 이런 경험을 토대로 전쟁 이후 K9 물량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K9 수출국인 에스토니아의 바로 옆 나라 라트비아에서도 한국산 무기체계를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K9에 이어 한국산 보병전투장갑차 K21도 4조 원 이상 규모의 라트비아군 보병전투차량 획득 사업을 통해 첫 판로를 개척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라트비아는 현재 군 현대화 차원에서 영국산 구형 궤도형 장갑차 CVRT 123대의 교체를 위해 보병전투 차량 획득 사업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라트비아는 이 사업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보병전투 장갑차 100여 대를 도입할 예정으로 사업 규모는 4조 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를 위해 라트비아 국방부는 지난 10월 말부터 20일 동안 수도 리가에 있는 카다가 군기지에서 시험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시험평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21, 오스트리아 스페인 합작사 제너럴 다이내믹스 유럽 랜드 시스템스의 아스코드 장갑차, 튀르키의 오토카르의 툴파 장갑차 등 3개 기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은 이번 시험평가에서
현재 K-21을 실제로 운용 중인 육군 11기동 사단 소속 장병들이 주야간 사격을 실시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는 후문입니다. K-21은 최고 시속 70km로 야지에서 시속 40km로 주행할 수 있으며 수상에서도 6km 이상의 속력으로 달릴 수 있고 승무원 3명과 보병 9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 기종들이 시제 장비인데 반해 K-21은 운용 이력이 있다는 점이 큰 강점으로 꼽히고 있으며 가격도 다른 기종보다 30%가량 저렴해 성능과 가격 측면에서 흠잡을 데 없다는 평가입니다. 특히나 경쟁 기종엔 30mm 주포가 장착돼 있지만 K-21은 40mm 주포를 사용하고 있는 데다 향후 중거리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과 전술형 유도탄, 천검도 장착할 수 있다는 점에 라트비아에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수주가 유력해 보입니다. 라트비아 국방부는 지난달 진행한 시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분기 중 입찰 제안 요청서를 공고하는 등 사업의 속도를 낼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K-21 라트비아에서 새 판로를 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UAE와 사우디에서도 K-21 야전 시험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중동에서도 K-21의 인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K-21 장갑차는 K-전차와 더불어 육군 기동군단의 핵심 무기체계로 유명한데 UAE와 사우디에서 이를 눈여겨보고 실전 운용 테스트를 진행했다는 소식은 놀랍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 중동 지역의 경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되면서 정세가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지상 전력을 증강시켜야 하는 필요성이 컸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사우디는 그동안 해외에서 전량 수입했던 첨단 무기 가운데 절반가량을 자국에서 생산하기로 결정하면서 해외 방산 업체들과 다양한 협정을 맺고 있는데 장갑차 등 기갑 장비 체계 또한 이러한 방식을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 UAE 역시 이런 분위기로 사실상 성능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이들 국가의 조건을 부합시킬 수 있는 건 대한민국의 K-21 밖에는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실제로 K-21의 기술 이전이 이뤄진다면 중동 현지의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 최근 K-21의 시험 평가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최근 우리 군에서 K-21에 대한 성능 개량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첨단 열상 장치도 탑재되는 등 환골탈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K-21 장갑차는 2007년 우리 군에 배치된 뒤 개량 사업이 이뤄지지 않아 승무원과 보병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K-21이 필요한 이유는 적의 지상군의 공격 과정 또는 안정화 작전에서 우리 승무원과 보병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알 수 있듯이 변화한 전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의 전력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K-21의 개량은 레드백 장갑차가 구현한 첨단 기술이 구현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화력 체계 강화, 주행 성능 개선 능력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또한 방어력 강화와 더불어 컴퓨터와 네트워크 시스템 개선, 아이언 비전과 하드킬, 능동방어 체계가 추가되는 등 전장 상황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개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듯 유럽에서는 K9뿐 아니라 장갑차 수요도 상당해 K-21의 대규모 수주를 기대해 볼 만한데요. 인구 44만 명을 보유한 작은 나라가 엄청난 자원 부국이 된 후 한국에게 모든 것을 맡기려 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그곳에서의 한류 열풍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현지 정부 또한 랜드마크와 교량 건설에 한국 건설사를 적극 참여시켜 미래에 대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외신마저 크게 놀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영국, 중국 등 세계 각국이 관심을 두는 작지만 강한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왜 한국과 협력하길 바라는지 자세한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양분하고 있는 보르네오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천연자원의 보고로 알려진 이 섬의 북단에는 또 다른 국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3배 정도 크기인 브루나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루나이는 원유 덕분에 국민들이 세금 없이 엄청난 복지를 누리고 있습니다. 대학교까지 무상 교육을 제공하며 용돈도 주고 병원비는 거의 무료입니다. 약 800원만 내면 추가 비용 없이 모든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치료를 위해 해외 병원에 가더라도 마찬가지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 또한 공짜로 갈 수 있고 정부는 가정당 평균 4대의 차량을 지원해 차량 보급률은 미국에 이어 세계 2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왕 소유 자동차만 4,000대에 이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비사가 100명이나 존재하죠. 포브스에 따르면
브루나이 국왕의 재산은 약 2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세계에서 11번째로 재산이 많은 것입니다. 새해 행사에 참여하면 국왕이 90만 원 상당의 세뱃돈을 줄 정도니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열 브루나이 항공 또한 왕실이 직접 운영하는 항공사입니다. 좌석은 넓고 깔끔하며 기내식은 평균 이상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항공사죠. 승무원 또한 친절하기로 유명해 2년 연속 세계 최고 승무원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황금으로 장식된 7성급 엠파이어 호텔은 그들의 또 다른 자랑입니다. 축구장 250개를 합친 크기의 수영장, 영화관, 골프장 등이 모두 모여 있을 정도입니다. 브루나이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기가 막힌 반전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15터부터 17세기 보르네오 섬 전역과 북부 필리핀을 지배하는 광대한 영역을 지닌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침략이 시작되면서 서서히 쇠락해간 역사가 있습니다. 1800년대부터 시작된 영국의 침입으로 국토가 대폭 쪼그라들었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군의 점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후 영국의 자치정부가 됐다가 1984년 최종 독립을 했던 나라입니다. 브루나이가 두 조각이 난 것 또한 영국 식민지의 결과였습니다. 영국은 브루나이 중간 림방 지역을 장악해 사라왁에 포함시켰고 그 후 사라왁은 말레이시아로 합류되면서 현재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레이시아에 영토 반환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부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2009년 국경협정을 맺어 지금 상태로 분쟁이 종료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브루나이가 부국이 된 이유는 1920년대 영토와 주변 해역에서 발견된 막대한 석유 자원 때문입니다. 석유 매장량은 11억 배럴이었고 천연가스 매장량은 3천억 입방미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세 번째로 큰 석유 생산국이 됐으며 하루 평균 13만 배럴을 뽑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매력 기준 1인당 GDP가 7만 7천 달러를 기록하며 한국의 약 2배 수준이 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독일 15위, 한국 23위, 일본 28위 보다 높은 세계 8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루나이는 1984년 독립 후 바로 한국과 수교를 한 바 있습니다. 볼키아 국왕은 독립 직후 한국을 방문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타진해왔습니다. 원유 대부분을 한국과 일본 등으로 보냈고 1972년부터는 LNG를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원유와 천연가스는 브루나이 경제의 근간입니다. 주요 수출품 중 광물성 연료가 89%에 이를 정도입니다. 한국 또한 1997년부터 연간 100만 톤가량의 LNG와 석유를 도입해왔습니다. 한국이 브루나이 자원 수출국 중 두 번째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브루나이는 2008년 대우조선해양에 두 척의 LNG 운반선을 발주했으며 현대중공업 또한 여러 척을 수주해 2015년 인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 자원은 무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가스전들은 2034년 이후 생산 종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원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을 다각화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포스코 대우와 LNG, 밸류체인 확보를 위한 MOU를 체결했고 신규 가스전의 탐사부터 판매까지 관련 사업을 한국과 함께하자고 제안해왔습니다. 2019년 정상회담 때는 브루나이가 LNG 장기 계약을 진행하면 한국이 적극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최근처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큰 힘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1970년대부터 브루나이에서만 50여 건의 건설 사업을 수주하며 인프라 구축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림산업이 브루나이를 사로잡은 매력은 신뢰와 기술력입니다.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며 이에 철저히 맞추는 행보를 보였던 것입니다. 대림산업은 1970년 LNG 플랜트 개수공사로 브루나이와 첫 인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후 14건의 사업을 추가로 따냈고 2013년 수주했던 브루나이 최초의 사장교 리파스 대교는 이 나라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이는 향후 템브롱 대교의 수주로도 이어졌던 상황입니다. 도심강을 가로지르며 세워진 리파스 대교의 수주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현지 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었는데 대림산업은 현지 업체 수의와 컨소시엄을 맺어 입찰 자격을 얻었던 상황입니다. 첫 특수 교량이다 보니 기술적인 측면과 디자인적 요구사항 또한 상당했습니다. 대림산업은 이슬람 사원을 상징하는 돔 모양을 디자인의 주탑에 적용했고 1층에는 이슬람 기도실을 만드는 등 현지화에 최적화된 형태로 제안을 했습니다. 9.5톤 무게의 돔을 주탑 정상에 안착시켰을 때는 감탄사가 쏟아져 나왔죠. 그렇게 현지에서 가장 높은 157m의 구조물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주탑 높이는 국왕의 생일인
7월 15일에 영어식 표기를 따서 정해졌습니다. 그렇게 리파스 대교는 2017년에 완성됐고 기존 40km를 돌아가야 하는 거리는 607m로 줄어들었습니다. 성공적인 건설 과정은 동남아 최대 길이 다리 30km인 템브롱 대교 수주로 이어졌던 상황입니다. 기존까지만 해도 동서로 갈라진 영토는 브루나이의 큰 골치 거리였습니다. 오가기 위해서는 항상 말레이시아를 경유해야 했고 추가 비용까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브루나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대림산업은 2015년 템브롱 대교의 핵심인 해상교량과 사장교 2개 구간을 약 7,500억 원의 수주를 한 바 있습니다. 해상교 부분만 무려 14.5km로 인천대교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브루나이 역사상 가장 큰 교량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때 중국은 강력한 저가 공세를 폈지만 승리는 한국이었습니다. 입찰 당시 중국 업체들이 1터부터 3위로 낮은 가격을 써냈지만 대림산업은 가장 높은 공사비로 4위를 하고도 수주를 차지했습니다. 공기 단축과 차별화된 설계를 제시해 사업권을 따냈던 것입니다. 템브롱 대교에 적용된 핵심 기술은 특수기중기를 사용하는 론칭 겐트리 공법입니다. 육지에서 제작한 상판을 해상으로 운반한 후 특수 설계된 기중기로 800톤이 넘는 상판 2개를 한 번에 들어 올려 고각 위로 올리는 방식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작업 능률을 4배로 끌어올렸으며 비용까지 크게 절약했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2019년 11월 성공적으로 완공해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브루나이 국왕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템브롱 대교 이름을 변경했고 종전 3터부터 4시간이 소요됐던 두 지역을 15분 정도로 크게 줄여줬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 국경을 2차례나 넘어야 했던 번거로움도 사라졌죠. 한국의 기술력은 브루나이 국토를 통서로 연결시켜줬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면서 현지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템브롱은 95% 인구가 살고 있는 서쪽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됐었지만 이제 희망의 빛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브루나이 정부도 버려진 땅 템브롱을 개발해 100년 먹거리를 찾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외신들은 템브롱 대교가 새로운 관광 투자에 영감을 주고 있다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외 건설 SOC 부분 최우수상으로도 템브롱 대교가 뽑혀 대림산업이 특수교량의 강자임을 재입증시켜주고 있습니다. 세계 특수교량은 한국과 중국, 일본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이죠. 한국은 그 밖에도 다양한 랜드마크를 건설했는데 경남 기업은 국왕 즉위 25주년을 기념해 최대 규모 모스크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좋아졌고 한류 또한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K-팝 행사가 열릴 정도입니다. 이슬람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 예술 행사를 개최하려면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데 현재 정부 또한 한국을 배우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 5년 사이 한 식당이 크게 늘어나 매운 닭갈비와 떡볶이 등이 인기를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볼키아, 국왕의 여동생 마스나 공주는 김치를 즐기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반드시 반도체들 언젠가는 해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건 한국을 통해서다. 현재 중국이 한국의 삼성 반도체를 동째로 복사하는 프로젝트에 들어갔으며 실제 상당히 이것이 중국에서 진척되고 있다는 소식이 포착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출신 직원이 중국에서 추정 100억 원을 받고 손으로 하나하나 반도체 공정을 그려서 중국에 넘겨준 모 씨의 재판에 들어갔으며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요. 중국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외국에 있는 무엇이든 카피해내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일본의 도시 그대로 교토를 베끼기도 했으며 다양한 모조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한국의 반도체 회사를 동째로 중국에 옮기겠다는 상황이 등장한 것입니다. 중국은 엄청난 방법을 통해서 이를 시행했고 한국인을 통해 이것이 상당히 진척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으로 인해서 중국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전해지는데요. 해외 전문 매체에서는 영원히 중국이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까지도 나왔습니다. 현재 중국의 심상치 않은 삼성 반도체 복제 프로젝트를 비롯해 왜 오히려 중국이 난감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서방의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반도체 패권을 결국 가져가는데 실패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곧바로 미국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문제로 반도체 패권은 전 세계 패권이기에 현재 반도체 과학법을 비롯해서 중국의 각종 첨단 장비 수출 제재 등이 강하게 시행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은 쉽게 반도체를 개발하지 못하며 패권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절대 반도체를 포기할 수 없었는데
이는 중국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사면임을 함과 동시에 반도체 굴기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성공시키기 위해 더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방의 서기관들과 당원들은 시 주석이 강조한 것을 이뤄내면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중앙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반도체를 성공시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할 것입니다. 상하이판 나스닥이라는 커항반에서는 수백조 원을 조달해 중국 반도체 성공을 위한 기금을 조성했고 지금까지 수백조 원을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공해 보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실제 중국은 최근 자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이 막히자 중고 장비를 사재기로 사들이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한국에 찾아와 칩4 동맹을 하지 말고 칩5 동맹을 하자는 황당한 의견도 제기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은 외교 라인에서 미국과 계속 접촉하며 무역 정상화를 위한 화협력을 다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산 수입이 사상 최대로 줄어들면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 바이든 대통령 역시 중국과 경제 부분에서 계속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등 첨단 제품만큼은 미 정부에서 중국을 내지는 분위기는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중국에서는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반도체 굴기를 성공시켜야 합니다. 특히 중국은 첨단 기술을 빼놀려서 성공시켜 왔는데 단 반도체 분야에서는 그게 매우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수많은 연구원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반도체 기술 등을 야금야금 탈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한국의 많은 이들이 중국의 수십억씩을 받아 기술을 빼돌리다가 실형에 처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반도체는 엄청난 기술이 누적되며 다양한 공정이 일괄되게 결합돼야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산업군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로 분류되기에 미국조차 포기하고 한국에 하청을 주게 된 계기였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몸으로 떼어야 하는 이러한 일들을 수십 년간 해오며 노하우와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따라서 핵심 기술조차 막힌 중국에서는 매우 낮은 공정 수준의 반도체만 간신히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내렸는데 삼성 반도체 전제를 복사해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조차 놀랄 프로젝트를 준비하는데 한국의 유능한 반도체 인원을 수백 명 포섭하고 이들은 모든 각 공정 담당하고 삼성 반도체 전체의 설계 도면 등을 빼돌려 각 모듈을 담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그대로 중국에 복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걸로 본 겁니다. 실제 한국에서 해당 분야에 가장 실력자라는 삼성전자 A상무와 중국은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대담하게도 중국 심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물과 1.5km 떨어진 곳에 삼성전자 복사판인 또 다른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MI는 삼성전자 상무를 거쳐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내는 등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권위자로 손꼽혔던 인물이라고 알려졌는데 문제는 그는 실제 중국에서 삼성 반도체 공장 일부를 복사했다는 겁니다. AMI는 중국 청두쇼부터 4,600억 원을 투자받아 만든 반도체 제조 공장에서 지난해 연구개발 R&D 등을 완공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시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중국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설립한 뒤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력 200명을 고용했습니다. AMI는 직원들에게 삼성전자 반도체 선계 자료 등을 입수해 활용하라고 지시했고 직원들은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기술 유출로 삼성전자가 최소 3천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AMI는 이후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DPS, 엔지니어링 데이터와 공정 배치도,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 부정 사용해 삼성전자 시안공장 옆에 복제 공장을 지으려 했습니다. 반도체 공장 BD는 반도체 제조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이고 공정 배치도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의 배치, 면적 등 정보가 기재된 도면입니다. 이들 기술은 30나노 이하금 디램 및 낸드 플래시를 제조하는 반도체 공정 기술로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죠. 다만 이 과정 가운데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업체가 AMI에게 약정한 8조 원 투자가 물발되면서 공장이 실제로 건설되진 않았고 삼성전자 복제판 공장이 들어서는 데는 실패한 것입니다. 업계에서 이는 단순히 기술 한두 가지, 유출이 아닌 공장 전체를 복사하는 엄청난 규모였다 설명하며 반도체 생산 경쟁이 치밀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행이라 지적합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이 있다 보니
중국에서 반도체를 어떻게든 성공시킨다는 중국 교수들 말이 나오는 겁니다. 중국은 한국을 이용해서 LCD 사업을 잠식했고 이제 배터리와 반도체를 추격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만큼은 한국 인원을 수천 명 고용해 공장 자재를 복사해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무료하는 것이 이를 발갛게 처벌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막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러다 보면 반도체가 무너지고 중국에게 넘어간다는 우려도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반대 의견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사실상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관련 미래 전망이 등장하고 있는 건데요. 우선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싱크탱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접스 유니시아이유는 최근 보고에서 중국이 국내 총생산 GDP 규모에서 미국을 따라잡을 시점을 2039년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TU가 12개월 전에 제시한 전망치 2032년보다 7년 후퇴한 것입니다. 중국이 미국 생산 규모를 따라잡는 것이 점점 뒤로 늦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도 애초에 2025 반도체 굴기였는데 2025년에 반도체를 성공하기에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규모가 같아질 시점을 2011년에 2026년으로 내다봤다가 작년에 2035년으로 10년가량 연장했으며 중국이 미국을 점점 따라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여 년 전부터 중국 경제의 미국 추월을 정해진 운명이자 시간 문제로 간주해왔습니다만 최근 국제기구, 싱크탱크, 투자은행 등은 대체로 중국의 추월 시점을 2030년대로 보고 있다가 이제는 2040년에 가까워질 정도로 점점 그 시간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반도체 패권에 대한 점수가 포함되어 있어 중국이 반도체 패권을 갖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같이 급격한 판단 변화에는 중국 성장세를 둘러싼 의문이 반영됐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생산성 증가세 둔화, 특히 노동인구, 금감을 예고한 인구구조 변화를 주요 변수로 지목했으며 유엔은 중국의 15터부터 64세 생산 가능 인구가 2030년대에 1억 명 이상 준다 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경제 규모에서 미국을 아예 따라잡지 못할 수 있다고 보는 싱크탱크도 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중국이 2030년대에 미국을 추월하지 못하면 영원히 못할 수 있다고 모래 진단했습니다. 갈수록 중국의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 중국이 반도체 패권을 가져갔다면 이러한 전망은 크게 달라졌을 수도 있을 상황인데요. 그러나 실제 중국에서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고단위의 첩단 반도체 기술은 빼돌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반도체 공장 부지나 BED, 정보는 가져갈 수 있지만 내부에 있는 집이나 여러 공정의 재현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핵심 장비들이 앞으로 중국에 반입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유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선계자동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부터 당장 제한했습니다. 또한 시침 대부분이 미국 기술인데 이 역시 미 정부는 중국의 수출을 급제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결정적으로 네덜란드의 EUV,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ASML의 중국 수주길이 역시 막힌 상황입니다. 중국 파운드리 기업인 SMIC는 기술력이 떨어지는 심자외선 DUV, 노광 장비만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핵심 반도체를 모두 서방이 막아버리면 중국은 성공할래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중국이 관료주의와 돈으로 해결하려 하는데 R&D가 따라야 하는 반도체 사업에는 쥐약이고 삼성전자의 경우 오히려 300조 원을 파운드리에 투자하니 중국과의 격차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대만을 침공해서라도 TSMC를 가져간다는 야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마저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과 후유증, 최악의 경우 시설 폭파마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삼성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한국인들을 통해 복사하려고 준비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다양한 이유로 이러한 시도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